안녕하세요.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입니다. 오늘은 영화 코르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황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후였던 엘리자베스 황후에 대한 전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 평전 한 권을 골라서 이 책을 읽고 영화를 감상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카를 퀴힐러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아마추어 역사 같긴 한데 그 당대에 19세기에 태어나신 분이고 엘리자베스 황후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런 것들 독일인이고, 이런 것 애정이 가득한 저자다. 그래서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중심을 갖춰서, 비판과 애정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애정 위주로 주로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뭐, 이게 역사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평전으로서 당시에 독일인들이 엘리자베스 황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이런 걸 보기에는 좋은 텍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영화 굉장히 재밌습니다. 흥미로운 영화이고, 그래서 영화를 제가 소개는 못 드리고 주로 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리자베스 오스트리아의 황후라고 되어 있죠. 위키피디아에 나온 자료들을 한번 보면 1837년 출생이고 1898년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까지 못 살았죠. 그래서 닉네임이 CC다. 혹은 이렇게 스펠링을 다르게 CC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프란스 요제프 1세, 오스트리아의 프란스 요제프 1세 황제와 결혼하면서 황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을 한번 보시면 1898년에 어떻게 죽었느냐가 나오고 있죠. 암살입니다. 스위스에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에 의해서 칼을 맞고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래서 코르사주라는 영화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한 부분만을 몇 년간의 결혼 이후에 한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CC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인들 잘 모르죠. 뭐 별 관심도 없고. 그렇게 보다 보면 이 영화를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평점 보면서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 갖고 있는 게 좋은 게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정보가 없이 이걸 보면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 근데 영화를 한 편 보는데 또 역사까지 공부해야 돼? 뭐 이런 문제들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사실 유럽인들이야 뭐 익숙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저도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데 뭐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시사적인 부분들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시작은 사실은 뭐 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중세에 이들이 왕가로서 이제 뚜렷하게 유럽 내에서 자리를 잡은 게 이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스페인을 이끌었던 것이 합스부르크 왕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스부르크 하면 오스트리아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이미 이 합스부르크 왕가는 스페인 통치를 하면서 제국을 키워왔다. 요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요 왕가들의 이 황족들의 조상들인데, 그림 딱 봐도 느낌이 좀 이상한 게 턱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 길고 기형적으로 황족을 그린 그림이니까 가능한 예쁘게 그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는 일단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이 집안에 유전병인데, 이 유전병은 근친 결혼에 의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뭐 형제들끼리 먼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전병이 생겨서 이런 얼굴들이 나왔다. 미술사에서도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인 왕가를 그냥 대충 살펴봤고, 이들이 이제 그 요쪽 스페인 보이시죠? 그래서 카톨릭 세계의 수호자 역할을 했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요 부분 개념을 조금 잡으시고 가야 되고, 이건 이 시도는 중세 유럽의 지도들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15세기, 16세기. 요거는 요 텍스트는 아예 다른 텍스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25살이었고 울란기병대에서 현역 장교로 근무했다. 새 주둔지는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이어서 빈과도 가깝고 부다페스트와도 그리 멀지 않았다. 소설입니다. 요 소설인데 어디서 가져온 소설이냐? 초조한 마음이라는 슈테판 츠바이크 작가가 쓴 초조한 마음이라는 걸작으로 평가받는 소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 빈, 독일어로 빈이고 영어로는 비엔나, 그죠? 그래서 빈과 부다페스트가 같은 나라였다, 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로 빈에서 부다페스트는 뭐 한 차로 2~3시간, 기차로 뭐 그렇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한 나라였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그래서 요걸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 그럽니다. 원래 오스트리아 제국이 있었고, 이제 헝가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타협점을 얻어서 두 나라가 합쳐져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나라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 그러고, 이 헝가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1차 세계대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에 부딪힙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지도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아까 15세기, 17세기 그 정도의 스페인 제국이 있었고, 합스부르크 제국이 이제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 19세기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합스부르크의 맹위는 주도권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게 이렇게 큽니다. 옆에 이제 그 프랑스가 있고 독일이 있고 러시아가 있죠. 이런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같은 세력 균형을 이루는 큰 나라였다. 지금의 오스트리아가 보이고 헝가리가 보이고 보헤미아, 체코 지역이죠. 갈리시아 지역, 그리고 보스니아, 이 발칸반도 지역, 여기까지 이렇게 묶여 있는 큰 땅덩어리의 제국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1차 세계대전까지
진행되는 동안 유지했던 제국입니다. 이게 1918년 1차 세계대전에 오스트리아가 패전하면서 이 제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예 합스부르크 제국,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914년에 발생했죠. 그죠? 그리고 1918년 11월 9일인가? 하여튼 그쯤에 끝났고 11월에 한 5년 정도 지속된 세계대전인데 우리가 뭐 세계사적으로 배우고 있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처가 보스니아 지역을 사라예보, 정확히 는 사라예보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 옆에 지도에 보면 세르비아가 보이시죠? 슬라브족 계열. 요 세르비아가 이 보스니아하고 같은 이 보스니아 지역에 세르비아계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훨씬 더 다수로.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병합해 버렸고 여기에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세르비아가. 그래서 요 청년이 황태자 부처를 암살하게 되는데 요 청년이 세르비아계 이제 민족주의자인 거죠. 독립을 원하는. 그래서 이들이 이 보스니아 사라예보를 방문하자 암살 계획을 세우고 암살에 성공하게 되고 이걸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가만히 참지를 못해서 세르비아에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 근데 이제 요걸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암살 사건이 일어나서 왕가가 이 세르비아계 암살자들의 책임을 물어서 세르비아에 이제 그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이 터지는데 문제는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를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옆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 슬라브 민족들의 맏형을 자처하고 있었고 마침 요 발칸 쪽으로 계속 러시아는 내려오고 싶어 했죠. 틈만 나면 이쪽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세르비아의 편을 들면서 러시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전하면서 오스트리아와 싸우게 되니까 헝가리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은 기본적으로 독일계입니다. 오스트리아가. 그러니까 옆에 독일이 이제 막 이제 성장하고 있었는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또 비스마르크의 통일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걸 이제 벗어 던지고 통일 독일로 가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남하하면서 전쟁에 뛰어드니까 독일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의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독일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하니까 옆에 있는 옆 나라 프랑스가 독일을 두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제 전화벨 울리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대충 상황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세르비아계의 민족주의자의 암살로 인해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쳤고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자 독일이 또 러시아에게 뛰어들고 또 독일이 뛰어들자 프랑스가 뛰어들면서 이게 확대됩니다. 이 전쟁은 단지 이제 세계대전이라 불리고 있고 이건 뭐 다음에 제가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을 아예 하나 선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좀 더 깊게 이야기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유럽뿐만 아니라 이게 아시아와 인도 또 아프리카 이렇게까지 확대되면서 완전히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요 배경이 있다.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하면 빠르게 정리하는 지금 거의 뭐
한 700~800년 역사인데 뭐 대충 넘어가는 거죠. 스페인 쪽의 왕가들, 요게 이제 스페인 합스부르크라 부르고, 막시밀리안 2세로 내려오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그래서 오늘 다루는 엘리자베스 황후는 요쪽이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후. 정확히 말하면 합스부르크 왕가의 시집 온 거죠. 엘리자베스가. 자, CC를 알아보기 전에 유럽의 상황을 조금 더 보면, 요 사진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루이 16세입니다.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 이러면 옆에 꼭 따라오는 분이 있죠?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이게 이제 1793년 38살에 이제 죽게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루이 16세가 프랑스 왕이고, 여기에 시집 온 마리 앙뚜아네트가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유명하니까 1793년 38살에 죽는데 왜 죽었냐? 프랑스 혁명이 1789에 터집니다. 그죠? 베르사유, 아니, 뭐죠? 감옥 이름?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감옥에 이제 민중들이 쳐들어가서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게 되는데, 1789에 대혁명. 처음으로 터진 문제죠. 이것도 뭐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될 것 같은데, 혁명이 터지고 4년 뒤에 마리 앙뚜네트가 참수되는 거죠. 단두대에 올라서 남편이 먼저 죽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리자베스 황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엘리자베스의 황후에 앞서서 한 150년, 한 200년 가까이 되는 요 마리 앙뚜아네트,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건 여기는 공주죠. 이 며느리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슈테판 츠바이크,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을 시기에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가 슈테판 츠바이크였습니다. 소설로. 근데 이분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썼고, 또 자신의 모국인 이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인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전기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역사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요 책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를 기요틴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어떤 비방도 불사했다. 모든 악덕, 모든 도덕적인 타락, 온갖 종류의 풍자가 각종 신문, 팸플릿, 서적을 통해서 마구 이 오스트리아의 창부에게로 전가되었다. 프랑스 대혁명 1789에 터졌을 때 프랑스 민중들의 증오를 대부분이 이 오스트리아 황후에게로 몰아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에 대한 무책임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었겠죠. 이 실정에 대한 비판도 있었겠지만, 또 민중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은 이 증오심, 혁명의 동력을 키우는 이거를 마리 앙뚜아네트, 저 오스트리아에서 온 공주에 대한 증오심을 이제 불어넣으면서 이 혁명을 몰아갔다. 당연히 이렇게 보면 지금 슈테판 츠바이크가 오스트리아 작가라는 걸 보면 당연히 기준점은 마리 앙뚜아네트 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죠. 그 책임을 왜
그 왕비에게 묻냐, 황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창부라는 거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악의적인 선전선동이었다라고 슈테판 츠바이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마리 앙뚜아네트, 이 평범한 여자는 생애 최후의 순간에 마침내 비극의 척도가 되고 운명처럼 위대해졌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 뭐 38살에 죽었는데, 그죠? 죽음이 다가와서야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위대해졌다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불행 속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남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덮친 이 불행, 뭐 혁명이 일어나서 자기가 단두대에 올라서 참수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겠죠. 엄청난 권력을 가진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주로 태어났다가 프랑스 이 부르봉 왕가, 그보다 더 합스부르크보다 더 힘이 센 부르봉 왕가의 시집온 이 여자, 이 여인이 자신의 불행을 예감이나도 했겠습니까? 근데 혁명이 터지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엄청난 파고, 비극의 파고가 밀어닥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11살이 된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사이 12살, 13살이 되어가다 따라 화려하게 자라나 우아하고 날씬하고 누가 봐도 예쁜 모습으로 형제, 자매, 친구들과 어울려 쉔브룬궁의 정원과 방에서 쾌활하게 뛰어다니며 놀았다. 요거는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집 가기 전에, 그 프랑스로 시집 가기 전에 유년 시절을 보낸 장면을 츠바이크가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뛰어노는 거야, 뭐. 당연하죠. 근데 요겁니다. 공부나 책, 교양 따위와는 아예 담을 쌓았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확실히 책이 읽는 거 싫어한 것 같습니다. 공부. 요 부분이 흥미가 있어서 쉔브룬궁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 관광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게 되는 장소이죠. 이곳에 가시면 그 오스트리아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모습들 볼 수 있고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저도 90년대 초반에 여기를 한번 가봤는데 지금 그때와는 또 다르게 아름다워졌겠죠. 자, 이 궁에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뛰어놀면서, 문제는 요게 이제 츠바이크가 문제 삼는 거는 이 공주가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게, 공부를 안 하면 결국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 혁명의 이 물결들, 이런 것들을 이 왕비가 전혀 예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비극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합스부르크가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넓힌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확대시키는데 이제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계속 세력을 확장시켰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제3자로 하여금 싸우게 하라. 그래도 다행스러운 오스트리아여, 그대는 혼인하라. 이게 가혼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결혼,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로 시집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부르봉 왕가, 프랑스가 바로 옆에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부르봉 왕가가 커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딸을 그쪽에 시집 보내면서 이제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이 위협을 제거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갔던 사람이 마리 앙뚜아네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오스트리아의 황후 시시 엘리자베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뭐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시시와의 관계를 보면 시집의 할머니인 거죠. 시할머니. 아주 200년 전에 있었던. 자, 시시는 아름다운 미모와 고운 마음씨를 지녀 국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생전 살아있을 때 그녀는 오스트리아 대중에게 얼굴을 거의 비친 적이 없지만 죽어서 조국의 상징이 되었다. 코르사주라는 영화를 지금 우리가 이제 감상하고 있고 또 요 책을 읽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이라는 역사에서 이 엘리자베스 황후의 역할이 상당히 깊게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도 지금 우리가 감상하고 이 책도 읽고 있던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시 엘리자베스는 대중의 지지,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의 창부라고 불리면서 프랑스 민중들의 미움을 받았다면 엘리자베트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뭐 문제점 요 부분 대중에게 얼굴을 거의 비친 적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어쨌든 죽어서는 조국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엘리자베스 황후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오스트리아가 1차 세계대전 패전하면서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이 왕가도 망했고 이 제국도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37년 1837년에서 1898년 51인가요? 네. 많은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출생은 불길한 징조로 여겼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12월 24일. 어린 공주의 행복한 어린 시절은 그녀가 훗날 겪게 될 경험을 암시하지 않았다. 전혀 불행을 예감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이에른의 공주라고라는 이름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공주라기보다는 공국이니까 이게 이제 귀족의 딸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걸 뭐 공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막 섞어 쓰더라고요. 우리가 뭐 조금 보면서 어린 시절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구매한 포센호프에서 보냈다. 넓은 공원과 주변 숲은 아이의 첫 번째 놀이터가 되었고 예민한 영혼에 자연과 자유에 대한 깊은 사랑을 키워주었다. 바이에른이고 공국 여기에 이 집안도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바이에른의 유력 귀족이고 아버지가 이 딸에게 선물한 게 숲입니다. 포세노프라는 게 숲인데 여기에서 자기 이 숲을 놀이터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시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굉장히 이 자연 속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요게 이제 한 특징입니다. 바이에른의 공주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1835년이었나요? 태어난 게 37년. 그러니까 아직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때의 이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은 뭐 혹자의 말에 어떤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300개의 공국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쪼개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비스마르크가 통일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현대 독일이 되었는데 요 바이에른 지역 상당히 넓죠. 이 지역의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엘리자베스다, 시시다. 그래서 그녀가 태어났던 그 저택의 모습
이고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세노프에서 요 보이시죠? 포세노프 성에서 이 숲을 이 영지를 놀이터 삼았다. 15살 때의 이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말을 타는 자세인데 이렇게 두 다리를 같이 내어놓고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 이래고 어떻게 말을 타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리를 저쪽으로 양발로 세야지 안전할 것 같은데 여자들은 말을 이렇게 탔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엘리자베스가 이 CC가 이런 자세로 말을 굉장히 잘 탔다고 합니다. 빠르게 탔고 말 타는 걸 즐겨했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시집을 가면서 17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황실 합스부르크 왕가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황실의 예법 속에서 자신이 마치 갇혀 있는 듯한 이게 이제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 말 타고 숲에서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뛰어놀다가 황실이라는 갑갑한 곳에 들어가서 이제 운명이 이제 갈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공작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물려받아 아버지와 함께 산을 다니며 소작농들의 오두막을 방문했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삶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다. 엘리자베스의 특징은 자연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고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황후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나중에 이어지게 됩니다. 시시는 아주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공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공부에 애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짧게 소개하면서 스테판 슈바이크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릴 때 너무 공부하지 않았고 책을 읽지 않았다. 그래서 이 혁명이라는 것이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했다. 이게 이제 비극을 낳았다. 라는 결론을 했는데 역시 약간 비슷하죠. 공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공부에 애정이 없었다. 시시도 엘리자베스도.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인 좀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공부를 하지 않은 거에 비하면 엘리자베스는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과 접근하고 이 역사도 읽고 정세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시대를 우리가 로코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로코코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마리 앙뚜아네트죠. 화려한 옷과 화려한 귀족 생활. 그 시대를 그린 그림이고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로코코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그녀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그녀는 시대를 이해할 생각은 않고 오직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생각만 했다. 그녀는 왕관을 장난감처럼 아무렇게나 손에 넣은 것이다. 자기가 원해서 집념으로 의지로 프랑스의 이 부르봉 왕가의 황후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합스부르크의 공주로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라는 거죠. 자기에게 우연히 떨어진 권력을 사용하는 대신 단순히 그것을 즐기려고만 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빵이 없어? 그럼 뭐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않아? 물론 이 이야기는 과장되었고 그런 말을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적도 없다.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무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마리 앙뚜아네트다. 그저의 지점은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고통받던 그게 그 1789 그때 프랑스 민중들의 삶이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요 이야기를 약간 이어가서 현대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여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도 그렇고 이 지금 엘리자베스 황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걸 보면서 근대적 정근대적인 세계 속에 살았던 그 여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리고 어떤 삶을 희구하고 바랬을까? 뭐 당연히 출생이 중요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도 그렇고 엘리자베스 황후도 그렇고 출생이 좋잖아요. 그냥 왕가에서 태어났고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좀 비극적인 생애를 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좀 읽어낼 부분이 여성들은 어떤 삶을 바라는 걸까? 현대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현대적인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현대 소설이고 20세기 소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자기가 딸을 낳았는데 자기 딸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아요. 딸이라서 기뻐요. 바보 같은 여자로 자라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이죠. 예쁘고 머리 나쁜 여자로 자라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이죠. 예쁘고 머리 나쁜 여자가 되는 게. 지금 엄마가 자기 딸을 바라보고 우리 딸은 이랬으면 좋겠다. 핵심이 아주 예뻐야 되고 머리가 나빠야 된다. 예쁜 거야 뭐 당연히 원하겠지만 머리가 나쁜 여자가 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이제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이 소설 속에서는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가. 이 소설은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영어가 이제 원문이고 영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이제 뭐 쉬운 영어라서 읽어보시면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That's the best thing a girl can be in this world. A beautiful little fool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예쁘고 머리 나쁜 여자가 되는 게 원문입니다. beautiful하지만 바보 같은. 그러니까 요렇게 썼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여자 주인공, 소설의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데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설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느낌이 왔을 겁니다. 데이지, 여자 주인공, 현대소설, 너무 유명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스캇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의 데이지가 개츠비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내 딸이 A beautiful little fool이 됐으면 좋겠다. 예쁘지만 머리 나쁜 여자. 지금 제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약간 여기에 가깝지 않나? 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근데 이제 예쁜데 머리가 나빴죠. 공부 안 했다고 스테판 츠바이크가 아예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했냐? 엘리자베스 황후는 요거를 지켜보는 게 여기 관점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고. 위대한 개츠비 너무 좋은 소설이라서 뭐 보니까 또 읽고 싶네요. 좋은 소설입니다. 피체럴 자체가 워낙 뛰어난 작가라서 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황후는 언제나 자신이 어릴 때 유럽에서 가장 무지한 공주라고 말하곤 했고,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내가 유럽에서 가장 무지한 공주다라는 거를 인식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배운 게 전부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심한 공부에 강요받지 않았고 다른 분야의 교육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자, 공부에 뭐 철학이나 역사나 정치, 인문학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전념은 하지 않은데 다른 데 교육은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무용을 특히 했고 승마, 아까 말 타는 거 좋아했다 그랬죠. 그리고 연주, 악기 연주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서 특히 황후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훌륭한 걸음걸이를 자랑하며 자연스럽고 우아한 몸가짐으로 유명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려서 배운 무용의 영향이겠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우아한 몸가짐.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유럽에서 가장 예쁘다, 예쁜 여성 하면 딱 뭐 거의 탑10에 들어온 뭐 황후로서는 1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일 예쁜 여자로 우리 이 유럽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비텔스바흐 아까 그 바이에른의 그러니까 CC의 아버지 그 집안입니다. 자기 집안, CC의 집안, 그리고 합스부르크 집안, 프란스 요제프죠. 이 두 집안은 모두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왕족 가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부모들 간에 약혼을 맺게 됩니다. 합스부르크의 특징이 결혼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한다 그랬죠. 여기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이 비델스바흐 바이에른 공국에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 헬레나가 있고 동생 엘리자베스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첫 약혼은 어떻게 되냐면 언니 쪽으로 정해진 거죠. 이 프란스 요제프와 헬레나가 결혼하는 것으로 부모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뒤바뀝니다. 이제 동생으로 바뀌는 거죠. 한번 보시죠. 프란스 요제프는 소형 만원경을 끌어올린 뒤 가까운 목초지에서 염소떼와 함께 노는 아름다운 아이를 얼핏 보았다. 자기가 이제 이 바이에른을 자신의 미래의 신부가 될 여성을 보기 위해서 직접 온 거죠. 이 가다가 숲에서 뛰어놀고 있는 염소떼가 뛰어노는 아름다운 아이를 봅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자베스죠. 그러면서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언니 말고 나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예뻤다, 아름다웠다, 엘리자베스가. 나는 그대의 둘째 딸을 더 알고 싶소. 황제가 말했다. 만약 프란스 요세프가 엘리자베스를 처음 보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헬레네가 황후가 되었을 것이다. 이 역사에서 이제 우연성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건데 흥미롭습니다. 자, 프란스 요세프를 한번 보죠. 엘리자베스의 남편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실질적인 권력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 그리고 이 패전으로 오스트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세계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 중심축이었던 프란스 요제프입니다. 1세. 그는 일반적으로 여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어렸지만 여성에 관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10대 때 이미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랑스럽고 순결한 아이는 그를 갑자기 변하게 했다. 그의 통치 초기를 어둡게 했던 정치적 먹구름을 뚫고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번개처럼 빛났다. 자, 결혼을 앞두고 초기 일입니다. 그리고 신혼생활까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프란스 요세프가 이 엘리자베스, 이 아름다운 소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암시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란스 요제프는 바람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여성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후에
결혼 생활이 점점 흐르면서 이거는 프란츠 요세프가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바람을 피우는 거, 이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르사주라는 영화에서 중반부를 들어가면 이 답답하고 이 비극적인 결혼 생활에 이 프란츠 요세프의 이 여성 편력,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21살의 황제의 모습입니다. 1851년. 어렸을 때 날씬하고 괜찮게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엘리자베스 황후입니다. 자, 53년 황제의 23번째 생일날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엔나의 대중은 크게 기뻐했다. 정세를 이 정치적인 상황들 좀 암울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감춰버린 그들의 매혹적인 연애담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19세기 보수적인 세계 유럽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오스트리아입니다. 프랑스가 빠르게 혁명을 통해서 근대 국가로 이제 왕을 루이 16세가 참수대에 오르고 그 이후로 한 60년간 계속 반동과 혁명이 번갈아 일어나게 되면서 변화의 물결이 있었던 반면 오스트리아는 계속 이 보수적인 세계 속에 안주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독일 쪽, 특히 이 오스트리아 쪽은 왕가의 이 사랑 이야기에 계속 그래도 안주했다라는 이야기고, 마침내 약혼을 하고 1년 뒤 54년에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했을 때 엘리자베스의 나이가 16살이라고 합니다. 신부는 청춘의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빛났다. 그 기념 사진이겠죠. 그림. 대포의 포성이 울려 퍼지면서 오스트리아의 황후가 헝가리의 왕비가 탄생했음을 선언했다. 요 뒷부분은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결혼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제국만 있고 헝가리가 계속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타협을 봐서 헝가리 제국이 됐는데, 이제 헝가리의 왕이 없었고, 마침내 이제 이 두 나라가 결합을 하면서 엘리자베스 황후가 헝가리의 왕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냐면, 중요하다냐면, 제가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할 거고. 자, 가장 아름다운 황후로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모습을 한번 보죠. 19세의 모습을 이 카를 퀘일러가 그렸는데,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손발이 작고 예뻤으며 이목구비는 균형이 잘 잡혔고 섬세했다. 그녀의 미소는 매력적이었고 놀라울 정도로 호소력 짙은 파란 눈동자와 아름다운 피부, 풀어놓으면 베일처럼 흘러내리는 웨이브진 밤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황후를 묘사한 그림들 중에서 저는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하는데, 정말 예뻤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 많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특권층이라 자부하는 귀족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자, 요것도 흥미로운데 한번 보십시오. 비엔나의 민중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열렬히 이 황후를 환영한 반면, 귀족에게 이 왕가를 중심으로 한
귀족들, 특권층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이에른이 약간 이들이 생각할 때는 시골? 변방? 나이로 보나 계급으로 보나 왕족이 아닌 공작의 딸이 자신들의 군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궁중에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궁중이라는 곳은 권력을 중심으로 한 암투가 벌어지는 거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그곳에서 시기를 많이 받았다. 그녀의 무지와 미숙함, 역사 공부, 아까 공부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녀의 천성은 궁중 생활의 규제와 단조로움에 반항할 수밖에 없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는 다른 점이 많았지만 예법을 싫어하는 정도는 그 불행한 여왕보다 훨씬 더 심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예 왕가의 출신이라서 부르봉 왕가에 시집갔고 나서도 황실에서 벌어지는 예법에 대해서 익숙했던 사람인 거고 숲에서 말을 타고 뛰어놀던 엘리자베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녀는 한번 전통적인 아침 식사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빵과 소시지, 미넨 맥주 한 잔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오게 해 큰 분노를 일으켰다. 아침 식사에 참석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계속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로 식사 시간을 통해서. 근데 나 거기 안 가고 시골에서 먹듯이 빵과 소시지, 맥주 특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논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 어린 신부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젊은 남편도 자신을 위해 대사나 사절 없이 아내를 찾은 프란츠 요제프만큼 헌신적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사랑에 빠지다 보니 내가 그녀의 부관이 된 것 같아. 할 정도로. 이 그림도 참 예쁘죠. 자, 대공비 조피아의 불화. 이건 뭐냐면 대공비 조피는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엄마, 그러니까 엘리자베스의 시어머니입니다. 프란츠 요제프 1세가 어렸을 때 계속 엄마인 대공비 조피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도 뭐 어린 왕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권력은 요제프한테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 며느리하고 관계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불화와 동시에 대중과의 예기치 못한 거리감이 있었다는데 이건 천성적으로 엘리자베스가 내성적이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모습을 내비치는 걸 싫어했다. 이게 이제 오해를 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엔나에 이렇게 대중들한테 모습을 드러내는 것 대신에 이 황후는 제국의 외딴 곳들, 예를 들면 보헤미아, 모라비아, 갈리시아, 헝가리 등 이 변방 지역으로 시골로 여행을 떠나서 혼자서 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그게 이제 코르사주라는 영화를 보시면 시골로 여행을 계속 떠나는 황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48년, 1849년 헝가리 봉기는 진압되었다. 이게 뭐냐면 1848년이 헝가리 독립운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오스트리아와 싸우면서 너희들이 빠져라, 우리는 하겠다. 헝가리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오스만 투르크, 터키의 지배를 받았다가 오스만 투르크가 물러나자 이걸 물리친 제국이 오스트리아거든요. 그 이후로는 오스트리아의 지배 통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세기 1848년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에 뭐 헝가리의 걸출한 정치가들이 등장합니다. 고스트 로요시나 뭐 여러 인물들이. 자, 요게 이제 진압이 되고 시간이 67년인가? 한 20년 지나면 이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아예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제국이 된다. 이거죠. 뭐 대등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자, 이러면서 잿더미가 된 도시와 마을, 5년 후 황제가 결혼했을 때에도 그들의 오스트리아를 향한 증오를 거의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계속 이 봉기를 진압을 하면서 헝가리 지역의 민심은 극도로 나빠졌겠죠. 오스트리아에 대한 증오심이 커졌을 거고, 이걸 이제 누그러뜨린 사람이 엘리자베스라는 겁니다. 진정한 우호적인 감정의 첫 징후가 드러났는데 바로 그녀의 미소가 헝가리인의 분노를 가라앉혔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선함이 그들과 군주 사이에 보다 우호적인 관계에 기초를 놓았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인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국가가 있다고 치고, 그런데 멜라니아가 뭐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예쁘고 선한 웃음을 보이면서 그 지배국의 민심이 우호적으로 변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데, 이 19세기라는 거는 역시 왕을 중심으로 한 정거대적인 국가, 왕국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읽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00년에 부다페스트에 있는 한 다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 위쪽이 부다고 위쪽이 페스트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합쳐서 부다페스트라고 부르죠. 헝가리식 발음으로는 부다페스트입니다. 뭐 근데 요 한번 보시죠. As Elizabeth hid fast feather. 이래서 엘리자베스 다리, 페스트에서 바라본 엘리자베스 다리라는 겁니다. 1905년에 찍은 그 주변. 이 다리 이름이 엘리자베스 다리다. 제가 요 다리를 보면서 느낀 거는, 왜 헝가리인들은 자신의 지배자인 오스트리아의 황후의 이름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 제가 1990년대에 헝가리에 잠깐 부다페스트에 잠깐 머무를 때 느꼈던 건데, 이걸 계속 쓰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를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한 40년, 45년 받았죠. 식민 통치가 아니 식민 지배. 이거는 굴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일본 천황의 부인의 이름을 쓴 다리가 있다고 치면, 그거 우리가 해방이 되면 그 다리 이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쓴다라는 겁니다. 헝가리인들이.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독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헝가리인들은 여전히 이 다리를 엘리자베스 다리라고 부르고 있고, 엘리자베스 황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영화나 책을 읽으면서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게 제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기존 관념과는 다르다는 거죠. 타고난 삐딱하고 독립적인 기질 탓에 황후는 곧 자신의 천성과 닮은 솔직하면서 정중한 헝가리인들에 관해 매우 다르게 생각했다. 자, 헝가리 민중들이 프란츠 요제프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갖고 있었겠죠. 독립을 하고 싶어 했는데 계속 이거를 무력으로 짓밟고 있는 황제에 대해서. 근데 이 바이에른 출신의 공작의 딸, 이 엘리자베스는 오히려 이 헝가리의 왕비가 되면서 오히려 헝가리 민중들의 환심을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점이 두 사람의 기질이 같았다. 솔직하고 정중했다. 독특합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황후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
헝가리인들의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내면을 더 많이 알고 싶었던 그녀는 어렵다고 꺼리지 않고 열심과 근면으로 언어 공부를 시작했으며 결국 완벽히 숙달해서 모국어처럼 말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걸 읽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헝가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격도 많고 문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모국어처럼 말한다는 건 외국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틀리게 될 수밖에 없는. 야, 근데 이걸 열심히 해 가지고 모고처럼 말했다?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헝가리인들의 마음, 그들의 진심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지금 거의 1 시간을 했네요. 제가 이거 빨리 해서 30분에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왜냐하면 역사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방대한 양을 다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머릿속에 막 떠오른 걸 다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그냥 이대로 올리죠. 올리고 뭐 제가 다음에 또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될 건데, 아무튼 오늘은 코르사주라는 엘리자베스 황후에 대한 영화와 실리 평전을 읽으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화는 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거 뭐 조금 보여 드리면서 가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들 잘 몰라 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좀 알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은 영화는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하고, 아쉽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영화를 찾아서 이렇게 혼자서 감상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주로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 1부를 마쳤고 다음 영상에서 2부를 하면서 엘리자베스 이 황후에 대한 코르사주 영화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